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갑 최민희입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윤석열의 삼선 독재 시나리오, 친이 쿠데타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나 윤석열 피고는 반성은커녕 국회 탓, 민주당 탓, 부하 탓, 부하 간 이간질, 시민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헌지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 늘 부끄러움은 국민 몫입니까? 환경부 장관 잠깐 나오시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김문수 호명됐습니다. 노동부 장관님 잠깐 나와주시죠.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명됐습니다. 네, 통로를 따라 내려와 의장에게 인사하고 대권 답변자석에 나가십니까? 위치합니다. 네. 대권 도전하십니까? 뭐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일제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 그분 국적이 뭡니까? 누구 구체적으로 그 한 번씩 말씀. 국적이 뭐냐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시간 갈까? 마이크. 김구, 안중근.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전에 일제시대 되기 전이고요. 우리 국적이 있죠. 조선 국적이 있죠.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이 부분은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의원님 보시지만 이 부분은 국사학계에서도 연구가 다 돼 있고 전부 학계에서도 연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하세요. 그냥 즉답하세요. 국적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일단은 우리 학계에서도 연구돼 있고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했죠. 네. 일본이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적 줬습니까? 국적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그것을 바로 들어가시고요. 식민지라고 합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나오시죠. 그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국적 안 줬어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석하고 호명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11월 4일, 11월 9일 검찰이 2차례 명태균 수사 보고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하세요. 그 당시에 창원지검으로부터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김건희 소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라든지 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지금 물적 증거 분석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수사 내용 알고 계신 거죠? 그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합니까? 네, 그 부분은 현재 수사 보고서 내용에 있는 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인하냐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렌식 분석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계속 대정부 진행 중에 질문에서. 있고 그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네, 명태균 변호인은 조사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조사했습니까? 아니, 변호인을 조사할 이유는 없죠. 예를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거나 등등 하셨습니까? 이거 다 떠나서 김건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른바 그 명태균 피고인 측이 말하고 있는 황금폰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공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3월 말 4월 초부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대권을 가동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명태균이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이 존재라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하고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황금폰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고 말하지 않고 12월 3일 날 한 것이 황금폰 때문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할 겁니까? 수사 좀 빨리 해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그 사건은 현재 명태균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는 상황에서 포렌식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피고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2개 보고서만으로도 김건희 소환 충분합니다. 노상원 수첩 보도 보셨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기본적으로 증거로 확보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곧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본인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한됩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제한됩니까? 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500명을 수거한답니다. 동의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폭파하고 화학약품 등으로 살해한답니다. 북한 공격으로 폭파된 것처럼 꾸밀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문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답변 보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답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상계엄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 취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 취지는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켜보시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럼 대통령은 이게 비상계엄을 벌일 만한 요건이 된다 안 된다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당시 공소 사실 놓고 보게 되면 당시에 계속된 제 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상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그러면 전시사변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은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입니까 그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종합해서 공소 사실이 작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그 판단을 뭘 기준으로 하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고 다 마음에 안 들고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법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요건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요, 그건 그 후고 헌법 제77조 그리고 네. 개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변하지 마세요.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다라고 공소 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 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소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수사팀은 봐서 기소가 된 것인데, 뭐 본인은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기소한 거 맞죠? 당연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네, 그다음.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엄 전에? 제가 참여하진 않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건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그 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냐, 안 그러면 말리기 위한 그 모임이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 실체를 둘러싸가지고는 아마 곧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국무회의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네.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되는 분들 사이에서 그 평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아니, 차관은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행이 누굽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상목. 네,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관은 그럼 그분이 국무총리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 지휘 안 받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한 대행의 평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평가가 다 뭐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100% 단정을 못하는 부분이라. 윤석열 내각에서 국무회의 있었다고 하는 사람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현재 나타난 바로 의하면 국무회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또 당시 참석했던 분들은 국무회의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 네네네. 네, 그래서 국무회의가 없었다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지금 헌법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태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정의, 다음에 정의 이후에 저희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곧 조만간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임을 왜 헌재가 해요? 아니,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지금 그걸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에 똑바로 질문하세요. 아니, 그 질문의 취지가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했는데. 제 취지가 예. 아니고 친위 쿠데타가 뭡니까? 아니, 친위 쿠데타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분들의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세력들이 일으킨 일종의 그 반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유의 행동이라고 볼 수 무력을 있는.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3일 친위 쿠데타 맞네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요. 평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에요. 규정, 개념 규정의 문제예요.
말 그렇게 베베 꼬지 마세요. 근데 대개 친위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죠. 뭐 실패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뭐 성립한 것을 전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성공했는데 윤석열이 감옥 가 있습니까? 아니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패한 겁니다. 아니 형사재판에서는 이제 기소가 됐냐 미수냐 이거가 중요한데 기소됐잖아요. 예 기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한 거죠. 예, 그 부분은 뭐 평가의 부분이라 제가 뭐 한계는 있습니다. 성공했으면 우리 다 죽었겠죠. 아니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주관적인 그 판단이 개입된 부분이라 그럼 그 10월 부분은, 유신은 예.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10월 유신. 그 부분은 좀 이 사건과 좀 그것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위쿠데타예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사법적인 평가 외에 다른 어떤 그 평가를 물으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나요? 차관으로?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차관님 계신가요? 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석에서 물러나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네, 차관입니다. 류일임 청부민원 고발 사건, 류일임 조사했습니까? 행안부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의서에 예, 파악 좀 하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익 제보자, 방심위 내부 고발자는 2번 압수수색하는 등 간첩 잡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림 위원장이 김건희 라인이라 특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파 수사는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류일임 피고발인도 경찰이 창피하지 않게 빨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계신가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답변자석에서 물러나고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호명됐습니다. 네, 통로를 따라 걸어 내려와 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요. 계속 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하시죠.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질문할 현장 겁니다.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제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지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30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은 몇 시였죠?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11시. 예.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의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2번 틀렸어요. 전체 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죠?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7시 여간으로 기억하는데 7시에서 아마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네, 끝났습니다. 7시 여간. 예. 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예,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진 투표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한 명당 몇 분인가요? 뭐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 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 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예,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리고 무리하다고 7월 30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부분 KBS 말고.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예,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 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현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방송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후 70일 내란숙의 응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친위 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 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